비트코인의 운명은,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은 찰리 브라운의 세상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찰리 브라운입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바닥에서 박박 깬 지 6개월이 지났죠. 6개월이면 1년의 반인데 거의 저도 그렇고 이제 개미들이 거의 나가 떨어질 멘탈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참다 저도 이제 그 가자로 한몫 거들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 비트코인 시세와 위에 나와 있는 사진이 무슨 관련이 있냐, 왜 생뚱 맞은 사진을 여기다 올리냐 이 개자식아, 이러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과 앞으로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그 정책의 어떤 효시가 되는 전반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는 360도 회전의 그 반전의 시작이 이제 그 북한의 이제 김정과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적인 일이었고, 저도 이제 이날 되게 감동스러웠죠. 네. 예. 일단 이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네, 다시 비트코인 얘기로 가야죠. 네.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남북 회담, 북미 회담, 남중, 남러, 북중 회담 연이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과 미국과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그 G2라고 하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숨어있는 이제 등에 숨어있는 어떤 핵심적인 존재인 러시아. 그들이 이렇게 갑자기 왜 회담을 이렇게 할까요? 자, 비트코인과 크립토커런시, 그런 그러니까 그런 세계와 과연 이게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제가 한번 제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이게 처음에 녹음하는 거라서 좀 어색하거나 말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한 편 한 편 만들 때마다 진짜 생각 많이 해서 잘 만들어 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를 항상 눌러주시고요. 들어보시고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다가 댓글로 뭐 의사표시를 해주세요. 예, 제가 거기다 뭐 제 의사표시를 다시 할게요. 예, 요즘에 이렇게 이래저래 막 회담을 많이 하고 막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매스컴에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방송 3사를 비롯해서 여러 그러니까 커뮤니티 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를 보면 뭐 주한 미군의 철수다, 뭐 철수를 하지 않는다, 뭐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철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수를 안 할 것 같으면 애초에도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요. 예. 원래 뭔가 일이 벌어지려고 하면 한다 안 한다 하다가 한다고 하거든요. 그 논리가 여기에 맞진 않지만, 제가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자, 미국에서 보면 지금까지 그 3차에 걸쳐서 달러를 대대적으로 전 세계에 풀어서 퍼뜨리는 3차 양적 완화까지
해서 전 세계 경제를 자기네 그 어떤 그 영향력 아래서 둘라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다른 나라 경제도 주무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는데 3차 양적 완화까지 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란 게 뭐냐면 돈을 찍어내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막 경제가 이렇게 돌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3차까지 찍어냈는데 돈은 돌지 않고 사람들 형편은 어려워지고 기업은 망해가고 펀더멘털 없는 주식시장만 계속 받쳐지고 막 그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를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커튼 뒤의 세력이라고 할게요. 칭할게요. 제가 음모론자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경제 이런 거에 관심 가진 지가 제가 이제 20대 초반부터 여태까지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뉴스나 아니면 뭐 책이나 이런 거를 많이 봐서 뭐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각 나라의 대통령들 말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또 다른 세력이 그 달러를 지배하는 세력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느낀 게 언제부터냐면 제가 이제 금 모으기, 은 모으기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재테크로. 근데 금 시세가 오를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금이 계속해서 안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어느 시점을 딱 찍더니 원래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그 여태까지 사람들의 DNA에 딱 받쳐져 있고 인이 새겨진 그러니까 직인이 찍힌 안전자산이라는 금이나 골드나 실버로 몰려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가격이 절대로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거기다가 저도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거기다 넣는데 절대로 안 오르더라고요. 카페나 뭐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이런 데 막 돌아다니면서 정보도 그러니까 수집하고 막 보고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혼자 스스로. 근데 그래도 뭐 거기 그런 거를 계속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를 거다, 언젠간 오를 거다, 뭐 이거는 10년 보고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느 시점부터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뭐 비트코인이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암호화폐다 뭐 이러면 크립토커런시다 이러면서 뭐 빗썸부터 그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2015년인가? 제가 이거 관심 가진 게 2015년 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말인가 중순인가. 그래서 2016년 초반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커튼 뒤에 세력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게 물리적인 거의 대표이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가격을 눌러 놓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사람들 입장이라면 내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그때서부터 막 그 암호화폐라고 우리가 하는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다음부터 뭐 금은 시세는 뭐 두말 할 것도 없죠. 뭐 저는 그때까지도 그냥 이게 오를 거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느 시점까지. 근데 오를 것 같이 그러다가 또 안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반대로 이 암호화폐 이 시장은 계속해서 팽창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이게 떨어진 작년 말이구나. 이제 2017년 말에 그러니까 올해 초 2018년 초에 1월 달에 떨어질 때까지 이제 그런 무드가 이제 안 좋은 무드하고 뭐 어떤 뭐 사기니 뭐 이런 스캐미니 이런 무드가 형성되기 직전에 이제 그 작년 11월 달까지만 해도
좋게 생각해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두세 달 만에 이제 확 꺾여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피해자가 이제 양성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건 저는 그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뭐 참고 뭐 지금같이 인내하고 한다고 그래서 금은 같은 경우는 저는 믿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커튼 디엔 세력이 그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뭐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지폐라던가 동전이라던가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이제 그 전 세계 통화 시스템에 사용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만질 수 없고 국가와 국가 간에 그리고 엄청 긴 거리와 긴 거리 간의 그 전송과 어떤 그런 거 전송과 어떤 그런 거의 교환 수단으로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손정희라는 사람을 제가 되게 존경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추구하고 그 사람이 지금 지분을 매집하고 그런 회사들이 보면 다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고 코인을 조금만 아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그 손정희가 이제 일본에서 그 거래소 하는 거랑 SBI 인베스트먼트인가 거기서 이제 뭐 앞으로의 어떤 전략 구성이나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이제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이제 좀 더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이제 좀 해볼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손정희 그분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남북 어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남북 회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미국이 이제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주 1 미군 그러니까 주한 미군 철수와 덩달아서 주 1 미군이 철수한다고 확신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문서를 보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보면은 여기서만 이제 본인들 그 전략 자산이나 이런 거를 빼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네 그 전략 군사나 경제 요충지 그런 나라들에서 자기네 달러 자산이나 아니면 그 전략 무기들을 철수하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그 달러의 양적 완화 축소하고 맞물려서 이제 달러의 미국으로의 회귀하고 다 맞물려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 그러니까 온리 원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그랬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가 이제 하는 이유가 달러라는 기축 통화가 3차 양적 완화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 양적 완화까지 못 갈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이제 발을 빼는 거죠. 이제 발을 빼면서 그럼 발을 빼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이득이 뭐냐?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중국한테 오히려 좋은 게 아니냐? 왜냐면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지 않냐?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립하고 거기서 북하고 이마를 맞대고 있는 중국인데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냐?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눈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뭐 자기네가 이런저런 면에서 계산에 의해서 빠진다고 하면 그게 더 득이라고 생각하고 빠질 때 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빼는 게 미국 측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시진핑이나 중국이란 나라 위에 아니면 미국이란 나라 위에 러시아란 나라 위에 있는 커튼 뒤에 세력이라는 그 사람들이 뭐 이 한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런 거를 그거 할까요? 그냥 미국이라는 달러 발권력에서 빠져서 그 아시아에 있는 그 중국의 등에 업혀서 1대1로의 어떤 그런 거를 노린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그 아시아 경제 그 신문에 나온 건데 그
환율이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1120원을 돌파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예사롭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벌어진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 달러를 3년에 걸쳐서 이제 1년에 3번씩 올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2020년이에요.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근데 본인들이 말한 거는 아마 본인들이 말한 대로 2020년까지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미국 이외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우리 한국 땅에서 느끼듯이 아마 다른 나라 사람도 똑같은 거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자국 어떤 통화 가치의 하락. 네. 아니 그렇다고 미국에서 뭐 2020년까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2020년이면 달러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쯤 되면 달러가 어느 순간에 아마 이제 막 강력하게 자기 몸을 불살라서 강력한 통화의 힘을 발휘하다가 한 번에 가버릴 거라, 이제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달러의 위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점이 아마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고생해서 홀딩하고 있는 크립토 커런시가 이 어떤 현재 세계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커튼 뒤에 세력이 그런 위기를 통해서 아마 인류에다가 이거를 순간적으로 이식시키고 사람들한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득시키고 그런 어떤 명분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딱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아요. 와, 달러 되게 강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달러 강하다고. 근데 이렇게 강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전만큼의 그런 체력이 없어요. 분명히 무너져요. 2020년 안에. 네, 지금 뉴스 보시면 중국이 1대1로 구상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 이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막 매스컴에서 지금 유도를 하고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이런 쪽으로 이제 흐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쪽으로 이제 유도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그냥 한국 정부에서만 이게 유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중국의 1대1로, 중국이 1대1로를 하는 이유와, 그리고 남한의 어떤 역할, 그리고 북한이 오픈되면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구도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남북이 고속도로로 이렇게 또 열리고, 그리고 고속도로가 이어져서 중국과 러시아를 관통하고, 또 철도가 러시아를 관통하고 또 중국을 관통해서 유럽까지 연결된다. 이런 모든 그림들의 어떤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게 과연 중국만일까요? 아니면 남한만일까요? 아니면 러시아만일까요? 아니면 미국에선 취하는 게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그냥 이렇게 해보면 저는 단순히 한 나라에 국한된 어떤 일련의 이런 계획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보시면 지금 뭐 중국의 1대1로 이 계획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세력들은 되게 반대를 많이 하고, 뭐 타도 중국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한국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오픈하지 않고 한국이 그냥 지금 상태로 만약에 그냥 흘러간다면 전 세계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도 2026년으로 가장 빠르고, 더 이상 먹거리가 없어요, 한국이 예전만큼. 전자도 반도체 이런 것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보시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한테 이제 거의 다 따라잡히고 중국하고 지금 치킨 게임 중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바이오 쪽으로 많이 밀고 지분을, 삼성바이오 쪽으로 더 이제 힘을 더 분배시켜주고, 이제 자기네가 생각했을 때 사업적으로 별로 승산이 없다 하는 거는 지금 다 쳐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북한과의 어떤 교류 아니면 뭐 1대1로 어떤 그런 전략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겠지만 플러스적인 요인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서로 뭐 싸우고 그래봐야 중국이란 나라하고 미국이란 나라하고 싸워봐야 좋을 거 있나요? 한국이 지금 입장에서? 네, 먹거리가 없어요. 지금 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사회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 급여자 아니면은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회장님들, 뭐 투자자 여러분들 다 어려워요. 우리가 그 갑이라고 생각하는 그 건물주들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기가 그 가게 운영하는 거 월세 받아먹는 거 그 월세 받아먹는 거 그것도 그 가게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월세를 못 내고 그러다 보면 결국 건물가는 떨어지고 건물가가 떨어지면 건물주도 결국 그 매물을 자기가 매입한 것만큼 그 시세의 어떤 그 이득을 못 볼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마이너스 나고 은행에 이자도 못 내고. 근데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경제가 아마 지금보다 현저하게 더 어려워질 거예요. 최저임금 어쩌느니 이런 정책도 정부에서 피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을 한국만 이러는 게 아니라 아마 전 세계가 아마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네. 뭐 일자리를 그러니까 일하는 거에 주당 52시간 노동시간 뭐 어쩌고 저쩌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는다 뭐 이러면서 뭐 노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되게 뭐 컴플레인을 걸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최저임금 뭐 어쩌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폐지해라 막 이런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부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 공표를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대다수의 사람들 40% 이상 되는 5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되기 쉽지 않은 것들도 무인화될 수 있고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물건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그런 것들이 이식돼가지고 실제로 실생활에 쓰여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뭐 운전 관련 아니면 물류, 택배 그런 거 관련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이 뭐 더 고차원적인 어떤 그 진단이나 이런 거에 더 잘 활용이 될 것 같거든요. 의사, 변호사, 건축하는 사람, 그러니까 특수하게 진짜 인간만이 창의적으로 이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제가 보기에는 뭐 다 인공지능이 아마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게 그게 문제죠. 자,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 그 1대1로 사진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간략한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 뭐 미국이 빠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중국으로 그 커튼 뒤에 세력이 들러붙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국은 아마존, 중국은 알리바바를 통해서 뭐 전 세계에 걸쳐서 자기네 어떤 그 생산품이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지금도 되게 많이 퍼뜨리고 네트워크화 돼 있는 어떤 그런 슈퍼마켓 체인이나 어떤 택배 물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1대1로 이 라인을 통해서 뭐 지금보다 더 현저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물동량의 그 어떤 그 무역 물동량이라든가 그거와 관련된 인적 자원의 어떤 교류 그리고 관광지를 찾아서 떠나는 그 어떤 그 철도 라인이나 고속도로 라인을 통해서 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 비행기가 아니라 그걸 횡단해서 자동차나 열차로 여행을 해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또 부산에 있는 순위와 철수가 또 북한의 그 평양 냉면을 먹고 러시아 가서 그 마늘 박힌 그 돼지비계 그거와 보드카를 먹고 또 그 유럽으로 가서 터키에서 케밥을 먹고 또
벨기에나 독일 쪽으로 빠져가지고 거기서 맥주와 초콜릿을 먹고 그런 어떤 일련의 그런 것들이 지금 같은 어떤 그런 시스테마가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린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체크카드보다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게 과연 뭐일까요? 저는 크립토 커런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카드를 넘어서서. 왜냐면 카드는 국가와 내가 아무리 페이를 하고 이렇게 뭐 결제된다 그래도 바로 결제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그 어떤 분실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카드조차도 만약에 사라진다면 사람들 이제 스킨에다가 3D 프린팅된 바코드화 돼가지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재정 상태, 어떤 페이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계좌라든가 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찍히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통과할 때, 어디 입국할 때, 출국할 때, 그리고 상점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모든 게 기록되고 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에 그런 것들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교통수단이 빨라지고 편리해지고 만약 이러면 지금 1대1로라는 어떤 계획대로 만약에 중국이 나아간다면 커튼 뒤에 세력이라는 그 사람들한테 미국의 지금 무너져가는 달러 뒤에 숨어있는 것보다 더 이득이 아닐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브레고리 본격 활동, 미 서부 화산 폭발, 일본 대지진, 공포 확산이라고 이런 문화일보의 뉴스가 이제 오늘짠가 어제짠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 뉴스 말고도 뭐 저쪽 남미 쪽에 미국 서부 남미 쪽 그쪽서부터 조그만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화산의 움직임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브레고리를 타고 밑에 쪽에 하와이를 거쳐서 또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얼마 전에 일본을 찍고 이제 뭐 그게 거기에 그 파동이 멈출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 하와이에 있는 그 용암하고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화산이 그 이렇게 움직여서 숨을 쉬고 있다는 거죠. 숨을 쉰다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 숨을 쉬는 걸 넘어서 현재는 얘네들이 이제 그냥 비유를 해서 말을 하자면 용암을 분출하고 있잖아요. 용암을 분출해서 그게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따지면 피가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어있는 수천 년 전의 미이라 그 몸속에 붉은 피가 온기가 돈다는 얘기죠. 그 온기가 돈다는 얘기는 신체로 봤을 때 그 온기가 돌고 피가 끓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얘네들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결국엔 지금같이 이렇게 숨만 쉬고 끝나지 않아요. 미국 서부에 그 우리가 예전에 샌 안드레아스인가 그 영화 봤잖아요. 그거는 지질학자나 이런 거 좀 많이 연구해본 사람이면 다 알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냥 넌지시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생각을 해도 거기부터 해가지고 대진이 만약에 오면 그 파동이 U자 형태로 해가지고 결국엔 일본에 오고 그 일본에서 만약에 큰 파동으로 일본에 진짜 여태까지 없던 9.2의 메가 대지진이 만약에 온다면 그 여파는 분명히 한반도로 넘어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생뚱맞다, 말 같지도 않다, 너의 내피셜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한국에서 이 지진대가 제일 많은 데가 부산하고 그쪽에 부산, 포항, 경주, 울산, 창원 이쪽이에요. 어딘지 아시죠? 근데 그쪽에 만약에 와서 뭐 이거 들으시는 분이 만약에 서울에 아파트를 예를 들어 30억짜리, 20억짜리, 10억짜리를 갖고 있다 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비싼 아파트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부산의 마린시티에 지진이 나서 무너진 게 아니라 밑에 쪽에 있는데 벽에 금이 갔다. 이런 게 SNS, 카톡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이쪽으로 만약에 사진 찍히거나 해서 이런 문자랑 해서 만약에 퍼지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이에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아마 퍼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빨라야 2년, 길어야 5년 안. 아마 사단이 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부동산에 되게 비중이 높고 포트폴리오가 되게 크신 분들은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내 신념을 믿어요. 제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팩트예요. 이거는 제가 그쪽으로 과대망상이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미국 서부에 대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LA가 무너지고 미국 서부 쪽에 있는 대도심지가 만약에 타격을 입는다. 그럼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발행하는 달러에 대한 어떤 힘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어떤 2020년이라는 그 미국이 금리를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달러가 더 빨리 무너지는 그 시기랑 이 지금 이 불의 고리가 움직이는 시기랑 제가 이렇게 가만히 맞춰보니까 거의 그때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빨라야 2022년, 늦어도 그러니까 2023년이라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오면 그때 가서 확 바뀌진 않아요. 어떤 전 세상의 어떤 금융 플랫폼 자체가.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전 세상에 달러를 대신하는 기축 통화가 된다는 100% 확신적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그 한국에 계신 분들도 부동산에 너무 집중해서 거기다 과도한 돈을 넣고 있는 거는 뭐 너무 위험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코인충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 하는 사람들이 아마 더 안전하고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욕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직도 뭐 주변에 어른들 말고도 이쪽으로 이제 득을 못 본 사람들은 코인충이 어쩌느니 뭐 망하니까 뭐 다 빼라느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은 오히려 은행에 넣어놔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지금 세력들이 매집하려고 한다고 거기다 명분을 붙이면 좀 뭐하지만 아마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면 아마 생각보다 많이 오를 거예요. 작년에도 그냥 초에 와 1,000만원 오르면 많이 오르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2,870만원인가 50만원인가 거기까지 올랐었어요. 업비트에서. 제가 알기로 작년 초에 100 몇십만원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연말에 그 정도 찍었잖아요. 지금 가격이 작년 고점에 사신 분들은 실망하실 게 없는 게 세력이 아마 이렇게 끝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끝내려고 이 판을 만들지도 않았고 골드만삭스라든가 아니면 JP모건 손정희 제가 존경하는 손정희가 바보는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전체 SBI 인베스트먼트 그 포트폴리오 중에 이거하고 관련된 게 거의 80% 이상 90% 넘게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찾은 그런 자료가 그냥 일반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이런 거 사색하거나 분석하고 할 때 그냥 퍼즐 맞추듯이 하거든요. 그거를 다 일련의 어떤 그런 그 사람이 투자한 기업들 뭐 회사나 어떤 그런 거에 지분이나 어떤 그 관련 분야를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로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구글에서 원래 주인이었던 로봇 회사도 손정희가 인수를 했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여태까지 제가 했던 모든 일련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코인충이다. 너는 너무 짜맞춘다. 이렇게 꾸겨 맞춰서 이렇게 논리를 핀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추론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 관심을 갖고 이 방송을 듣고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행운아인 게 지금 사람들 자기가 알고 나서 돈 투자하려고 해도 돈 투자 못해요. 계좌가 막혀가지고 거금을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못 믿고 차트대로 안 가고 그냥 저점에서 계속 눌려 있으니까 제정신 가진 사람이 투자를 못하죠. 네, 그래서 지금 코인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장에 먼저 들어와 있던 분들은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불로소득을 얻을 거고 생각보다 좋은 차를 탈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거고 믿으세요. 예. 비트코인은 1년이나 2년 안에 반드시 한 장 이상 가요. 한 장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이상 반드시 갑니다. 파이팅!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처음 만든 건데 들어보시고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